입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쐈어요. 미사일을 계속 쏩니다. 네. 이제 뭐 미사일 쏘는 날이 일상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것도 뭐 한두 발이 아니라 어제 25발에 100여 발의 포탄, 오늘 3발. 그중에 이제 드디어 ICBM이 나왔어요. 김종대 의원님, 사실 그런데요. 세월호 참사 때요. 세월호 참사 때 북에서 위로 조전이 왔던 거가 위로 조전 통지문이 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도 조선 적십자 명의로 이렇게 위로에 또 글이 왔었는데요. 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북한에서 계속 쏘고 있어요. 그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때는 한미연합훈련이 없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그런데 일단은 북한이 이번에 240대가 동원된 한미연합 그 공중훈련에 대해서 실존적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격하게 반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리기 전부터 계속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동원된 무기에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비록 스텔스기는 아니지만은 F-15 같이 그 고성능 전투기들이 이제 대거 동원된 이렇게 큰 공중 훈련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전 세계에 이렇게 크게 뭐 200대가 한꺼번에 뜨고 아니 우리나라에서만도 유례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훈련이 이렇게 많은 전투기가 동원이 되는 그래요? 이런 훈련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31일부터죠. 예. 31일부터면 4일까지. 그런데 또 연장됐다. 또 연장됐죠. 예. 이게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중에 지금 훈련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애도 기간이라는 거를 자꾸 미사일 사태에 대입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지금은 우선은 그 한미연합 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강대강이 대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또 마땅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래 이래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어떤 그 미사일 도발을 하냐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의미 부여할 수가 없다. 사실은 지금 연합훈련이 이렇게 대규모로 돼 있고 미국의 핵잠수함이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비상사태라고 보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빼버리고 그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참사하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하고 여기에 연결시켜 비교하는 건 이건 조금 언어적으로 안 맞는 문법이라고. 한미 연합 훈련을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는 이렇게 이어지는 강대강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는 좀 접어두고요. 아무튼 NLL을 넘어서 탄도미사일이 넘어온 것도 최초고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속초 앞바다의 그 53km 지점입니다. 여기는 항상 어선이 밀집된 곳입니다. 53km 보일 거 아니에요? 보여요. 밤에 그 오징어잡이 배 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여객선이라든가 어떤 민간 선박의 운행이 굉장히 그 붐비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이게 뭐 실수로 발사한 것도 아니고 북한 미사일의 신뢰성이 높다고 저번에 주진우 진행자가 저한테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게 뭐 실수로 발사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매우 구체화되고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을 제기하는 겁니다. 전에 없던 위기 고조입니다. 아까 시작을 할 때 뭐 세계적 평론 스타일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기왕 그렇게 소개를 받은 거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전 세계의 그 외신들을 많이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 소식도 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그 느끼는 한국과 미국의 그 연합훈련, 군사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아까 뭐 의원님께서 실존적 위협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그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신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 이 한반도의 소식들에서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북한은 왜 저러지 그것과 조금 우리 객관적으로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지금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물론 과거부터도 그래 왔습니다. 올해 유난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 올해의 훈련이 또 굉장히 또 우리가 그 강하게 이제 훈련을 강도를 높이고 있죠. 거기에서 느끼는 북한의 그 어떤 공포 그것들도 객관적으로 조금은 우리가 그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그런 큰 규모의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거는 또 잘 몰랐습니다. 보도가 안 돼가지고요. 거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기 외신들은 이태원 참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외신들 많이 보도가 많이 나오죠, 당연히. 여러 가지 각도 그리고 물론 그 외신들도 좀 조심하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미치는 우리가 특히 어느 나라보다도 외신의 보도다 그러면은 뭐 한쪽에서는 열광을 하고 한쪽에서는 뭐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외신 보도들도 상당히 그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들은 한국 관련해서는 좀 신중한 그런 것이 이제 보이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그 분명히 인재에 가깝다라는 것, 막을 수 있는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 최근에 그 외신 보도와 무관하게 이렇게 보면은 네. 대체적으로 그 바로 다음 날 인도에서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도 똑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그 신흥 개발 도상국들 그다음에 신흥 최근에 합류한 그 선진국들 이런 데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사고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유례없는 미사일 도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북한이 큰 판을 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큰 판이요? 예, 오늘 ICBM을 발사해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떤 전략적으로 이 판돈을 키우는 큰 판으로 가고 있다. 사실은 언제 핵실험을 해도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 미국의 중간 선거를 노려서 한다기보다는 전략적 시간표가 북한의 머릿속에 있다.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사태를 바라보면서 네.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도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국면. 그런데 의원님 핵실험을 하면 전 세계에서 비난하고 또 봉쇄하고 또 비판하면서 네. 더 고립될 텐데 그래도 할까요? 아니 유엔 안보리에 뭐 제재 결의안이 지금 통과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아주 뭐 마음 놓고 핵실험한 때가 할 만한 좋은 기회가 또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그 옛날만 해도 중국 러시아가 다 우리 한국 편을 들어서 예, 하지 말아야 했죠. 있으면은 네.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네. 미국의 독자 제재법이 또 개정되고 이랬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뒷문이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네. 중국 러시아 뒷문이 다 열려 있고 이러면은 북한이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회의 창문을 열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봉쇄와 고립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처럼 봉쇄와 고립의 효과가 약화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역으로 걱정해야 될 거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연대해가지고. 예. 둘이 짬짬이가 돼서 이런 핵실험도 하면서 저기 북한이 무기도 보내고 망을 뚫어버리는 예. 돌파해버리는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강하게 핵 네. 얘기도 하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걸 위기를 예방하고 주변 안정을 관리하는 게 정부 책무이기도 한데 자꾸 이제 힘으로 찍어 늘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고 합니다만은 북한에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네. 같은 이런 그 상황에서 뭔가 우리도 동맹과 가치 외교뿐만 아니라 대륙을 향한 마쿠 대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북중러가 단결하게 되면 우리 안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합니다. 네. 그것을 막는 외교를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은 회색지대에 있어요. 예. 아직까지 북한의 핵무장을 찬성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유엔 결의안에 찬성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데 외교의 실력은 이미 우리 편인 동맹국이 아니라 네. 회색지대에서 우리 외교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륙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생각해보면 북한이 핵실험한다 핵 얘기할 때 러시아하고 중국이 말렸잖아요 지금껏. 네.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우리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가서 좀 얘기해야 될 텐데 우린 대화로 가야 될 텐데 평화로 가야 될 텐데 자 우린 룰라로 가보겠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하죠. 1월부터요? 네. 네, 보우수나루가 불복할 것이다 했는데 좀 조용하네요. 그래도 조용한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뭐 국민들 앞에 나서서 승복한다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판사들과의 대화를 할 때 왜냐하면 최종적인 어떤 그 판단 이런 것들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사들과의 대화를 할 때는 그 끝났다 이렇게 네.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복을 하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 대통령이 승복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보우소나루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 가지고 거리를 메우고 있다는 건데 거리에 이미 나왔어요. 네, 그렇죠. 도로를 완전히 꽉 채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네. 의회를 점거했던 그 국민들 그때하고 이제 비슷한 양상인 건데 물론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어떤 그 의회를 점령한다든가 뭐 그런 사태까지는 안 일어났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공식적인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민주주의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선이 미국에 이어서 지금 브라질도 위험한 선까지 왔다 이렇게 이게 사실상 그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김종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승복을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권 이양은 승인은 했다 그러지만 네. 오히려 지지자들한테 코치를 하고 있어요. 도로 점거하지 말고 집회를 열으시라. 깃발을 내걸어라.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실상의 은연중에 선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후에 설령 룰라 대통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극심한 공론 분열이라든가 네. 사회 혼란은 계속될 것이고 이미 소요 사태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국제사회도 관심을 갖고 개입을 하고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여론의 압력 네. 또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남미는요, 브라질은 또 남일 같지 않아요. 그 역사가 한해 정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브라질 소설을 봐도 뭐 이야기를 들어도 역사를 봐도 남일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정치에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영국의 순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리스 존슨과 지금 경쟁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좀 좀 민감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총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기반이 아직까지 확실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예. 존슨 총리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포기를 한다라고 그때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수낙 현 총리 같은 경우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기반이 확실하게 보수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그 콥스 27 그것 때문에 이거 그렇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지금 간다 안 간다 하다가 보리스 존슨이 참석한다니까 마지 못해서 나중에 또 이제 간다 이렇게 예. 된 거죠. 원래는 참석 의사가 없었다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존슨 전 총리가 지난 콥스 26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행사를 주도를 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참석한다고 하니까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수낙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지금 그 현 찰스 3세 국왕 같은 경우도 영국 국왕이 관심이 많죠. 기후 변화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네, 국왕입니다. 노력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참석을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국왕이 첫 공식 행사로 기후 변화에 참석한다 했을 때 너무 정치적인 어떤 그 목소리가 그 강조되는 건 아니냐 싶어서 영국에서 이제 같이 말아달라고 요청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간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총리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아무튼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결국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순학의 미래도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모르는 게 없는 김종대 의원님.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네. 자,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미 의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선거 직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지금 백중지세다. 네. 그러나 제가 듣는 얘기로는 조금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하원에서 이번에 대개 왜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 이렇게 양분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번에는 제가 뭐 이런 건 저는 함부로 예측 안 해요. 네네. 그러나 이거 알 수 없는 이거 뚜껑 열어봐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그 미국에서 그 거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중산층 재건 또 뭐 자유무역을 거의 포기하는 듯이 이제 중상주의로 회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유권자한테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을까? 이 점이 이제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지금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살짝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 3%포인트 차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 당일날 어느 쪽 지지자가 더 많이 참석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분명한 것은 추세상으로 보자면은 네. 민주당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씩 공화당 쪽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추세로 보자면은 분명 민주당이 불리한 건 분명합니다. 많이 따라와서 민주당이 백중지세 약간 불리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 인기가 없어요. 네, 아마 이렇게 인기 없는 아주 그 순환의 인기를 보내는 대통령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인기 없는 대통령이 있지요. 네,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만. 네. 있습니다. 김종대, 임상훈, 김종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 이어갑니다.